두 번째 대목차 교정운동 기법에서 챕터 4 신장 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장 기법은 교정운동 연속체에서 2단계였죠. 두 번째 단계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뭔가 과하게 활성화된 조직의 신장성, 뭔가 길이를 늘려주고 이 ROM,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신경근 스트레칭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으로 탄성 한계 스트레칭은 이 신장 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탄성 한계 스트레칭은 신장 기법에 해당하지 않고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신경근 스트레칭에 해당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유연성과 스트레칭이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서 여기 참고로 가져왔는데요. 유연성이라는 것은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한 능력적인 용어고요. 스트레칭은 이런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과정적인 용어입니다. 방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연성은 능력적이고요. 스트레칭은 뭔가 방법적이다.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다르다. 참고로 또 유연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연성이 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운동을 할 때 더 큰 관절 가동 범위를 쓰겠죠. 그래서 더 큰 관절 손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다는 건 더 운동 범위가 크다는 거고 그 운동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손상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스트레칭의 종류는 정적 스트레칭도 있고 신경근 스트레칭도 있고 동적 스트레칭도 있고 탄성 한계 스트레칭 것들이 있는데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적 스트레칭 이건 뭐냐면 근육을 뭔가 긴장 지점까지 가져와 최소 30초 동안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인 경우 더 시간을 늘려야 돼요. 60초 이상 유지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정적 스트레칭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 이쪽 이렇게 늘려주는 게 바로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기계적, 신경학적, 심리, 생리학적 적응을 생성해서 뭘 하냐면 바로 이 관절 ROM, 가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장점입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여러 방면으로서 적응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적응할 때, 즉 어떤 압력에 대해서 적응을 할 땐 근막 조직의 점탕성 스트레스가 이완된다. 어쨌든 릴렉스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신경학적으로 적응을 할 때는 근방추 탈촉진이 일어나 운동유연의 흥분성이 감소합니다. 일단 근방추 탈촉진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서 같이 살펴보자면 근방추 탈촉진이란 핵사슬 섬유와 핵주머니 섬유의 이 방출 빈도가 뭔가 감소를 해서 근방추의 신전반사 반응이란 것도 감소되는 현상이에요. 이 말도 어려워서 또 같이 살펴보자면 신전반사 먼저 뭔지 볼게요. 신전반사라는 건 뭐냐면 근방추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육이 길이 변화와 길이 변화 속도에 민감해요. 근방추라는 친구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 신전반사를 설명하기 위해 갖고 온 사진인데 근육이 보시면 어떤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즉 길이가 근육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 근방추라는 친구는 위험함을 감지해요. 나 부상 일으킬 것 같아. 근육이 더 늘어나면 이건 부상이야 라고 위험을 감지하면 이런 과도한 스트레칭으로부터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신전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길이가 변화했을 때 위험을 감지하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전반사라는 것을 한다. 그리고 이런 근방추 내에는 핵사슬 섬유와 핵주머니 섬유가 있는데 핵사슬 섬유는 근육의 신장 변화에 우선적으로 반응하고 핵주머니는 근육이 늘어나는 것 플러스 속도까지 모두 반응한다. 그래서 근방추 탈촉진이란 이러한 근방추 내 섬유들, 핵사슬 섬유와 핵주머니 섬유의
방출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금방추의 신전반사 반응이 감소하는, 이런 흥분성이 감소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금방추 탈촉진이라 부른다. 그러면 금방추 탈촉진이 뭔가 흥분성을 감소시키는, 뭔가 릴렉스 시켜준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이 정적 스트레칭이 금방추 탈촉진을 일으키는 걸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의 길이를 늘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금방추라는 것은 길이 변화, 속도에 민감한 친구잖아요. 그러면 정적 스트레칭을 할 때 우리는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금방추가 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추가 덜 반응하면 금방추 내 섬유들도 덜 반응할 거고, 그러면 금방추 내에서 신전반사 반응도 감소할 거고, 그걸 금방추 촉진을 덜 촉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추 탈촉진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금방추 덜 촉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생리학적 적응 볼게요. 심리적으로는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적응했다라고 볼 수 있고, 생리학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통증 수용기가 장기간 활성화되면 방출 빈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통증을 감소시키는 엔도르핀 및 엔케팔린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런 식으로 통증에도 적응을 한다. 통증 수용기가 이제 장기간 활성화되면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스트레칭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적응을 한다. 만성 적응은 조직 크리프가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 조직 크리프라는 것은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의 물리적 변화로 인해 근육과 힘줄이 장기간 스트레칭된 후에 원래 길이로 되돌아오지 않는, 즉 변형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이제 만성적으로 적응을 할 땐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내성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이 정적 스트레칭이 적응을 했을 때 기계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심리생리학적으로, 만성적으로 적응했을 때에 대한 이런 예시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신경관 스트레칭 볼게요. 스트레칭의 한 종류 중에 하나인 신경관 스트레칭은 같은 말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스트레칭이라고도 말하고, PNF 스트레칭, NMS 스트레칭 같은 말입니다. 신경근 스트레칭은 우리가 늘어나게 하려는 그 타겟 근육의 등척성 수축과 정적 스트레칭의 다양한 조합을 통합하는 유연성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등척성 수축도 사용하고 정적 스트레칭도 사용하는 이런 조합, 이런 다양한 조합을 통합하는 유연성 기법이다. 신경근 스트레칭에는 이제 두 가지 변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수축 이완 기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 수축 이완 주둔근 수축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 이완 기법, 수축 이완 주둔근 수축 기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수축 이완 기법 먼저 보자면, 수축 이완 기법은 이 4단계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로 대상 근육을 관절 가동 범위의 끝 범위까지 늘리고 10초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 근육을 7에서 10초간 등척성 수축을 합니다. 등척성 수축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버텨준다. 그리고 대상 근육을 버티고 나면은 가동 범위가 더 늘어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그러면 그 늘어난 끝 범위까지 또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끝범위로 늘린 새로운 자세를 20에서 30초 동안 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러한 수축 이완 주기를 총 3회 반복해 주는 거. 이거를 이제 총 3회 더 반복해 주는 게 바로 수축 이완 기법입니다. 수축 이완 주동근 수축 기법은 뭐냐면 얘도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 근육을 ROM의 끝범위를 늘리고 10초 동안 유지해요. 이건 수축 이완 기법이랑 같고 2단계도 똑같습니다. 대상 근육을 7에서 10초간 등척성 수축, 즉 버텨줍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대상 근육에 반대되는 근육을 추가로 수축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지금 종아리를 스트레칭하고 있잖아요. 이 종아리 근육에 반대되는 근육인 앞 정강근, 이런 정강이 근육을 추가로 수축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신경근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동근을 추가로 수축한다. 여기선 여기가 주동근일 거고 여기가 대상 근육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대상 근육을 이제 더 가동 범위가 늘어났으니까 더 끝범위로 늘려주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세를 20에서 30초 동안 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러한 수축 이완 주기를 총 3회 더 반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CRAC, 수축 이완 주동근 수축 기법입니다. 이러한 수축 이완 주동근 수축 기법은 왜 더 효과적이냐면 힘줄에 더 많은 부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더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서 더 이완할 수 있다는 것에 기반을 합니다. 사실 신경근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의 그 자가 억제랑 상호 억제 기능을 이용한다는 근거는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이 수축 이완 주동근 수축 기법은 힘줄에 더 많은 부하를 줘서 혈액순환 개선으로 인한 이완 효과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거가 더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 억제라는 말, 골직원 반사라는 말, 신전 반사라는 말, 이런 말이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자면 상호 억제라는 것은 뭐였죠? 바로 주동근이 활성화되면 기능적 기랑근은 억제되는 거. 이게 바로 상호 억제고, 골직원 반사는 뭐였죠? 골직원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사작용이었죠. 근육이 뭔가 텐션이 과긴장됐을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골직원 반사였고, 신전 반사라는 것은 근방추에서 일어나는 거고, 근육의 길이 변화에 뭔가 위협을 느꼈을 때, 과하게 스트레칭 됐을 때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신전 반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한번 정리하고 기억해 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점 및 신경근 스트레칭 시 불편한 지점까지 스트레칭한 다음 느리는 정도를 10%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책에서 나온 꿀팁이라서 적어놨고, 근데 참고로 뭔가 부상을 입었거나 피로한 근육은 불편한 지점까지 스트레칭하는 거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척성 수축을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척성 수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근육의 길이가 되지 않으면서 수축하는 거잖아요. 즉, 이 스트레칭 자세를 버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이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 자세를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등척성 수축으로 스트레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버틴다는 것이 바로 등척성 수축으로 스트레칭을 한다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동적 스트레칭 볼게요. 동적 스트레칭이란 근육의 힘 생성과 신체 운동량을 사용하여 전체 관절 가동 범위를 통해 최대한 관절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힘, 운동량, 그리고 최대한 관절을 사용한다는 게 핵심 키워드겠죠. 동적 스트레칭은 이렇게 힘을 생성하고 운동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 수축이 발생해요. 그래서 신진대사도 증가하고 근육의 온도를 증가시켜 근육의 점탄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근육의 점탄성이 좋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효과적으로 수축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수축과 이완이 가능해진다, 동적 스트레칭은. 그러다 보니까 관절 가동 범위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운동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과 신경근 스트레칭을 먼저 배웠잖아요. 근데 이 동적 스트레칭과 다른 점은 뭐냐면, 정적 스트레칭과 신경근 스트레칭은 뭔가 근육의 활성화를 감소, 이완, 뭔가 릴렉스 시켜주는 반면에, 동적 스트레칭은 뭔가 흥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꼭 아셔야 되는데, 동적 스트레칭은 뭔가 흥분시키고 정적 스트레칭과 신경근 스트레칭은 뭔가 이완시켜준다, 릴렉스 시켜준다. 왜 그럴까요? 동적 스트레칭은 우리가 신체 운동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막 증가하게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되게 다이나믹하게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있어요.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근방추라는 게 이제 근육의 길이 속도 변화에 민감한 이 친구가 촉진이 돼요. 즉, 이 감각 센서가 발동되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근육과 신경계가. 근데 정적 스트레칭과 이런 신경근 스트레칭은 근육의 길이를 늘려준 상태에서 정적으로 뭔가 더 가만히 있죠. 시간을 더 유지해 놓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방추 센서가 덜 반응하게 되고, 우리가 그거를 근방추 탈촉진, 덜 촉진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완시켜준다, 릴렉스 시켜준다. 따라서 정적 스트레칭 및 신경근 스트레칭은 근육과 신경계를 덜 활성화, 뭔가 릴렉스 시켜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근육에만 사용해야 되냐면 과하게 활성화된 근육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뭔가 릴렉스 시켜주는 건 흥분이 많이 된, 활성화가 많이 된 근육이 했을 때 효과적이겠죠. 뭔가 활성화가 덜 된 애를 더 릴렉스 시켜주면 더 계속 저활성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정적 스트레칭 및 신경근 스트레칭은 과하게 활성화된 근육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성한계 스트레칭은 뭔가 관절 가동 범위 끝에서 튕기는 듯한 동작과 함께 더 빠른 속도로 움직임을 통합을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칭은 굉장히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막 책에서 권장하는 스트레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탄성한계 스트레칭은 신장 기법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칭의 과학적 근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목차, 스트레칭의 과학적 근거. 스트레칭은 근육 손상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근육과 힘줄의 유연성이 증가되면 근육과 힘줄이 힘을 흡수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 충격량이 감소하고 근육 손상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근육 손상을 가능성을 낮춘다. 스트레칭은 근육 및 힘줄 부상은 줄일 수 있지만 뇌진탕, 골절된 뼈 이런 식으로 모든 원인으로 인한 부상까지 줄일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스트레칭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어떤 거에 근거 기반하냐면, 스트레칭을 통해 뭔가 근육 및 힘줄의 유연성이 증가하면 운동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동작을 취하기 위한 유연성이 증가하면 운동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움직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의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정적 및 신경근 스트레칭을 힘을 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메커니즘. 이건 좀 부정적인 것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정적 및 신경근 스트레칭은 더 릴렉스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동적 스트레칭에 반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정적 스트레칭과 신경근 스트레칭은 이 속도 변화가 별로 없게 만들죠. 왜냐면 근육의 길이를 늘린 상태에서 최소 30초 동안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이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방추 센서가 덜 활성화됩니다. 왜냐면 근방추는 길이
속도 변화에 민감한 친구인데 이 속도 변화가 없어지면 금방초 활성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 활성화가 덜 되겠죠. 금방초 탈촉진이 일어날 거고 그로 인해 운동신경 흥분성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 및 신경관 스트레칭은 고강도 운동 전에 권장이 되지 않아요. 만약 하게 된다면 60초 미만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 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네 번째 소목차 스트레칭 금기사항, 이건 낮은 책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제가 적어놨는데 뭔가 근육 자상이나 근육 파열같이 근육에 손상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근골격계 수술 또는 치료하신 분 절대로 스트레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인 사람도 스트레칭 금기사항이고요. 골다공증 있는 사람 절대 스트레칭하면 안 됩니다. 대목차 두 번째 교정운동 기법에서 챕터 5 활성화 기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기법이란 교정운동 연속체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기법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뭔가 저활성된, 뭔가 활성이 덜 된 근막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뭔가 핵심 키워드는 저활성된 조직을 활성화해 주는 거, 그리고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앞 정강근을 이 밴드를 통해서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 이렇게 고립하는 이유. 여기서 고립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통합적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타겟 근육만 운동하는 걸 이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립하는 이유는 대상 근육을 고립시키지 않으면 협력근 우세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대상 근육만, 타겟 근육만 운동하고 싶은데 협력근이 대신해서 사용되는 걸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 전에 억제 및 신장 기법을 먼저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억제 및 신장 기법은 관절 주변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서 이 ROM을 향상시켜 줍니다. 즉, 이 억제 및 신장 기법을 먼저 적용하면 ROM이 향상돼서 유연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해서 더 운동 효율성을 높여준다. 더 최적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 전에 억제 및 신장 기법을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에서 관절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해야 하는 이유도 같이 살펴봅시다. 관절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면 특정 근육을 더 우선적으로 고립할 수 있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레그컬 운동을 한다고 예시를 해볼게요. 오른쪽 사진 볼게요. 이게 바로 레그컬 운동에 대한 사진인데, 레그컬은 대표적인 이 햄스트링 운동이에요. 여기가 타겟 근육인데, 이 타겟 근육이 바로 이제 햄스트링이죠. 이 햄스트링을 운동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이 레그컬이라는 운동인데, 관절을 최적의 위치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쪽 햄스트링을 더 자극할 수도 있고 가쪽 햄스트링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레그컬 운동 시에는 이렇게 발이 벌어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곤 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발이 이렇게 가쪽으로 벌어지는 현상, 이건 왜 그러냐면 가쪽 햄스트링이 안쪽 햄스트링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쪽 햄스트링이 더 강해서 발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햄스트링 기능의 부학 심화 내용을 아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가쪽 햄스트링은 넙다리 두갈래근을 말하는 건데, 우리 기능의 부학 같이 살펴보았을 때 넙다리 두갈래근, 반막근, 반입줄근, 이게 햄스트링을 구성하는 근육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넙다리 두갈래근은 가쪽 햄스트링에 해당합니다. 이 가쪽 햄스트링은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무릎 외회전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햄스트링은 가쪽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무릎 외회전을 일으키는
즉 발끝이 더 벌어지게 하는 이 가쪽 햄스트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레그컬 운동할 때 가쪽 햄스트링을 쓰면서 레그컬을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에서 만약 안쪽 햄스트링을 자극하고 싶다면, 내가 타겟하고 싶은 근육이 햄스트링 중에서도 이 안쪽 햄스트링이라면,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무릎 내외전을 일으키는 게 이 안쪽 햄스트링이기 때문에 내가 무릎 내외전을 하면 더 안쪽 햄스트링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관절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햄스트링을 운동할 때도 가쪽 햄스트링이 더 자극될 수도 있고 안쪽 햄스트링이 더 자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플랭크 운동을 할 때도 관절을 어떻게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허리에 대한 부담을 더 최소화하면서 코어를 더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자세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플랭크 자세를 쫄라맨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지면 위에서 이렇게 코어를 사용하면서 버티는 이 자세잖아요. 이때에 골반을 후방경사시키고 발등 굽힘을 동원하면 허리 부담을 더 줄여주면서 코어 근육을 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플랭크 자세를 하면 중력이 이렇게 우리를 누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 허리에 골반을 과도하게 전방경사 시키면서 요추의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골반의 과도한 전방경사를 골반을 후방경사 시킴으로써 더 요추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이 발등 굽힘을 동원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지면에서 발이 있을 때 발등 굽힘, 이렇게 발을 더 세워주고 발등 굽힘을 해주면 더 코어 근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면을 딱 누르고 서 있어야지. 그러려면 발등을 굽혀줘야지. 바닥 굽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이렇게 펴지면서 더 지면을 누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발등 굽힘을 해주면 요추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더 코어 근력을 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관절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면 내가 더 타겟하는 근육에 효과적인 운동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활성화 기법의 이제 적용 지침을 보자면, 활성화 기법의 주의사항, 금기사항은 낮은 책 133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것도 꼭 읽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활성화 기법의 핵심 훈련 변수는 가벼운 무게가 권장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빈도는 주당 3에서 5일, 횟수는 10에서 15회, 세트 수는 1에서 2세트가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 기간은 4, 2, 1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4초의 신장성 수축, 2초의 ROM 끝에서 등척성 수축, 즉 그 자세를 버티고 1초의 단축성 수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근육을 늘려주는 그 수축을 할 때는 좀 느리게,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하고, 버티는 자세는 2초를 하고 다시 근육을 수축시키는 짧게 근육의 길이를 줄이면서 수축할 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1초 만에 해라 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신장성 수축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 먼저 보자면, 신장성 수축을 느리게 함으로써의 장점은 근육 손상과 건병증 회복을 돕습니다. 건병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줄, 이 건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런 걸 돕고요. 근육 자상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근육 자상이라는 것은 근육이 찢어지는 것인데 이런 위험도 감소하고, 왜냐면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근육의 길이를 늘리면서 수축하는데 그걸 빠르게 하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데 더 좌상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늘려주는 게 근육 자상의 위험이 감소한다. 단축성 근육 활동에 비해 더 크게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게 더 운동 효과가 좋을 거라는 착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신장성 수축이 단축성 근육 활동보다 더 크게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교차 훈련 힘 개선도 발생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신체 한쪽 근육의 신장성 운동이 운동하지 않는 반대편 근육의 힘까지도 증가시키는 거,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 지연성 근육통, DOMS, DOMS라는 것이 유발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근육통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느리게 신장성 수축을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은 것이 있기에 많이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활성화 기법의 적용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목차 두 번째 교정운동 기법에서 챕터 6 통합기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법은 이 사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움직임을 하는 건데 교정운동 연속체의 마지막 단계죠. 네 번째 단계고요. 통합된 동작 움직임,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기능적으로 점진적인 운동을 통해 모든 근육의 협력성을 재교육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동적 전신 운동을 하는 단계이지요. 협응된, 통합된 움직임 패턴을 통한 자유로운 조절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교정운동 연속체 3단계 때 타겟 근육을 운동했다면 통합기법에서는 전체적인 근육의 협력성을 운동하는 단계입니다. 통합된 동적 움직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봅시다. 이 통합된 동적 움직임을 할 때에는 오버헤드 동작, 기립 자세, 한쪽 및 양쪽 운동, 모든 운동면을 운동하고 다관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낮은 부하로 하고요. 점진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통합된 동적 움직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오버헤드 동작, 기립 자세 운동, 한쪽 및 양쪽으로 운동하는 거, 그리고 모든 운동면에서 운동하는 거, 다관절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뭘까요? 왜 내가 오버헤드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갖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코어 근육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야. 내가 코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 동작을 하면 코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 기립 자세를 운동하면 코어 근육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통합된 동적 움직임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죠. 코어 근육을 더 많이 동원해서 근육 간 협응을 촉진할 수 있어요. 코어 근육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코어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협응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합된 동적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 정렬 유지를 도와주고 부상에 대한 저항력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큰 무게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낮은 무게의 덤벨을 사용하면서 지금 통합된 동적 움직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낮은 무게로 뭔가 케이블 머신 혹은 낮은 무게의 덤벨 혹은 맨몸으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과학적 근거는 바로 관절의 적절한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부터 엄청 무거운 막 40, 50kg를 들고 이 스쿼트를 하게 되면 관절의 정렬을 유지하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낮은 부하로 해주는 게 그 관절의 정렬을 유지하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낮은 부하를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운동 단계를 높여줘요. 그 이유는 움직임 패턴을 돕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진적인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예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양다리 운동을 한 다음에 다리를 교대로 사용해 보는 거. 그게 익숙해지면 한쪽 다리 사용해 보는 거. 그 다음에 폴짝폴짝 뛰는 동작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점진성을 가질 수 있고요. 안정된 바닥에서 운동한 다음에 불안정한 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점진성을 가질 수 있고, 시상면 움직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마면 움직임 및 수평면 움직임으로 더 움직임의 면을 다양하게 적용해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점진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은 세 가지 면이 있다고 했죠. 이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시상면은 앞뒤의 움직임, 예를 들면 굽힘과 펴 이런 면에서 움직임을 시작했다면 점진성을 더해서 이마면, 즉 관상면 말하는 거죠. 뭔가 모음과 벌림, 이런 좌우의 움직임도 더 확장시켜서 해보고, 또 비트는 움직임, 수평면 움직임, 내회전, 외회전, 이런 회전 움직임도 적용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점진성을 늘릴 수 있다.
통합기법의 주의사항, 금기사항은 낮은 책 156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읽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합된 동작 움직임의 핵심 훈련 변수는 빈도는 주에 3에서 5일, 세트 수는 1에서 3세트, 횟수는 10에서 15회, 반복 기간은 제어하면서 하면 좋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통합된 동적 움직임을 할 때 자주 신경근골격 제어 불균형이 일어나곤 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근육 불균형이 말하는 거예요. 통합된 동적 움직임을 하면 자주 근육 불균형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움직임이 바로 신경근골격 제어 불균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리에서 이러한 신경근골격 제어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인대 우세, 넙다리 내갈래근 우세, 다리 우세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용어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대 우세란 무엇이냐면 다리 이마면 안정성 감소로 인해 무릎에서 외반 혹은 내반이 발생하는 걸 인대 우세라 합니다. 당연히 무릎이 외반되거나 내반되면 근육 불균형을 초래하겠죠. 무릎 정렬이 X자 다리가 되거나 O다리가 되는 거니까 무릎의 중립을 벗어난 자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리에서의 근육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인대 우세였고요. 무릎 우세는 뭐냐면 같은 말로 넙다리 내갈래근 우세라고 하는데 우리 넙다리 내갈래근 기능해부학 공부하면서 같이 살펴봤었어요. 다리의 앞쪽 근육, 전방사슬 근육이 뒤쪽 햄스트링 근육보다 더 우세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육 불균형이죠. 앞쪽이 뒤쪽보다 더 과하게 센 거가 말 그대로 불균형이니까 이것 또한 다리에서의 신경근골격 제어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다리 우세란 무엇일까요? 동작을 취할 때 한쪽 다리만 더 선호하거나 더 힘을 주는 현상, 이런 양다리 간의 비대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대 우세, 무릎 우세, 다리 우세가 이렇게 나타날 때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우린 훈련을 시킬 수 있겠죠. 훈련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뭐냐면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를 훈련하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인데요. 이런 식으로 서서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있는 게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바로 1단계고 2단계는 이제 점프 훈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점프 훈련을 하고요. 3단계가 이제 커팅 훈련인데 커팅 훈련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트레이너가 방향을 갑자기 지시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달려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달려가는 이런 게 바로 이 커팅 훈련인데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계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를 훈련한다. 이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면 점프를 하고 딱 지면에 착지했을 때 이 안정적인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무릎의 정렬이 너무 X자 다리도 아니고 바깥으로 O다리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중립을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게 점프를 할 때 시작 자세이자 마무리 자세여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걸 훈련을 하고 보시면 무릎은 발볼 위에 있고 가슴은 무릎 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무릎의 정렬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1단계가 잘 되면 우린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2단계는 점프 훈련인데 인대 우세로 인한 무릎의 외반 혹은 내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 점프를 하게 되면 무릎의 정렬이 사람들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너무 향하거나 이런 식으로 무릎의 정렬을 잘 중립을 못 지키는데 이런 점프 훈련을 통해서 인대 우세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점프 훈련을 하면 내가 점프를 하고 딱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고 딱 착지를 했을 때 5초간 착지 자세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인대 우세를 개선할 수 있는데 큰 효과적인 운동법이다. 내가 딱
지면에 딱 착지하고 5초 동안 내가 이 무릎의 정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점프 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점프 훈련에는 다양한 점프 훈련이 있는데요. 일단 월 점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점프하는 게 바로 이 월 점프예요. 턱 점프는 좀 더 격해지는데요. 월 점프보다 더 고강도고 이런 식으로 더 무릎을 더 많이 올리고 착지할 때도 더 많은 충격을 흡수하면서 더 동적인 자세가 나오는 게 이 턱 점프입니다. 수평 점프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건데요. 같은 말로 뭐 양다리 멀리뛰기 같은 말입니다. 180도 점프는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딱 반대쪽을 보게 되는 이게 바로 180도 점프고, 싱글레그 수평 점프 테스트는 수평 점프 테스트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한쪽 발로 하는 거고, 당연히 수평 점프 테스트가 내가 잘 할 수 있었을 때 이제 싱글레그도 더 적용해서 점진성을 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 커팅 훈련 볼게요. 이 커팅 훈련은 뭐냐면 무작위로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트레이너가 이쪽으로 달려 이렇게 무작위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이쪽으로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달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 다방향 움직임에 대해서 개인을 준비시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포함하는 훈련이 이 다리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학적 조정을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운동학적 조정은 무엇이냐면 반복적이거나 새로운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수행되는 움직임 패턴의 작은 변경. 너무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움직임 패턴을 더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다리에서의 근육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서의 신경근골격 제어 불균형에 대해 우리는 언어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트레이너로서 인대 우세가 발견될 때, 무릎 우세가 발견될 때, 다리 우세가 발견될 때 다 우리는 언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먼저 인대 우세 볼게요. 인대 우세는 무릎이 너무 X자 다리가 되거나 너무 O다리가 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릎의 정렬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무릎을 발의 두세 번째 발가락과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라는 게 이 인대 우세에 대한 언어적 피드백이고요. 무릎 우세에 대한 피드백은 무엇일까요? 무릎 우세란 이 다리의 전방사슬 근육이 더 후방사슬 근육, 햄스트링보다 이 넙다리 내갈레근이 더 우세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꿀팁 같이 읽어볼게요. 넙다리 내갈레근이 우세한 건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능해부학적으로 넙다리 내갈레근은 무릎을 펴주는 친구죠. 즉, 점프를 하거나 뭔가 운동을 할 때 무릎을 너무 과도하게 피는 동작을 하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너무 무릎만 사용하는 거예요. 착지를 하거나 점프를 할 때. 즉, 무릎 관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엉덩 관절, 고관절도 사용하세요 라는 언어적 피드백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 내가 무릎 관절만 사용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엉덩 관절도 사용하면서 착지 시 충격을 흡수하면 무릎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착지할 때 무릎과 엉덩 관절을 구부리세요. 엉덩 관절을 사용하면서 충격을 흡수하세요. 좀 가볍게 착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릎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어적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다리 우세. 착지할 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무게를 실어주세요. 그쵸? 왜냐면 다리 우세라는 것이 한쪽 다리만 너무 더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 비대칭을 예방할 수 있는 언어적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양발을 동시에 착지하세요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목차 고객 평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평가에서 챕터 7 고객 접수 및 평가 교정운동 전문가 평가 과정. 첫 번째 소목차는 교정운동 전문가 평가 과정인데요. 교정운동 전문가 평가 과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교정운동 연속체
우리 계속 앞에서 배웠어요. 억제, 신장, 활성화, 통합. 이 기법들이 교정운동 연속체잖아요.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하는 게 바로 교정운동 전문가 평가 과정입니다. 같은 말로 고객 평가 프로세스, 통합 평가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평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교정운동 연속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평가, 이 평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면 통합평가란 고객 접수 사전조사를 먼저 하고 정적 자세평가를 그 이후에 하고 그 다음엔 동적 자세평가, 가동성 평가로 진행되는 게 이 통합평가, 교정운동 전문가 평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 접수 사전조사 먼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 고객 접수 사전조사란 무엇일까요? 이 고객 평가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죠. 여기서 첫 번째로 나타나니까 이 고객 접수 사전조사도 또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얘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신체 활동 준비 설문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PAR-Q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제가 가져왔어요. PAR-Q 플러스 신체 활동 준비도 설문지 같은 말인데 신체 활동을 하기 전에 의사의 조언이 필요한지 설문해 보기 위해 서 하는 게 바로 이 신체 활동 준비 설문지예요. 이 질문을 보시면 심장 질환이 있나요? 통증이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하나라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한 순간 이 사람은 의사의 영역이지 트레이너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당신은 신체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해서 이 운동을 같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아니요 라고 체크를 해야지 신체 활동을 이 사람은 준비가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평가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 신체활동 준비도 설문지입니다. 그러면 신체활동 준비 설문지를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하냐면 고객 접수 사전 조사지라는 걸 작성을 해요. 여기 고객 접수 사전 조사. 이건 뭐냐면 고객의 직업, 생활 방식, 취미, 의료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어서 고객을 사전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고객 접수 사전 조사지예요. 그래서 고객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직업에 대한 질문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생활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취미에 대한 질문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의료에 대한 질문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같이 살펴보자면 장시간 앉아있는 고객의 직업을 물었더니 굉장히 오래 근무하는 사무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은 장시간 앉아있겠구나. 뭔가 자세가 좋지 않거나 만성질환율이 증가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혹은 이 사람이 뭔가 많이 움직이는 직업이에요. 하루 종일 택배를 운반하는 택배 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 사람은 패턴 과부하가 발생할 일이 증가하겠구나. 이 사람은 특정 움직임을 너무 과하게 반복하니까 이런 식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뭔가 구두를 많이 신는 사람이라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긴장돼 있고 발이 과도하게 엎침돼 있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질 가능성이 증가하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구두를 신으면 종아리 근육이 과활성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구두 신으면 발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발이 지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발바닥 굽힘을 하죠. 우리 발바닥 굽힘하면 기능해부학적으로 어느 근육이 긴장되죠? 어느 근육을 사용해서 발바닥 굽힘을 하죠? 종아리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발바닥 굽힘을 만들어내는 구두는 종아리 근육을 너무 긴장시킨다, 과활성시킨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 구두를 신으면 발에 과도한 엎침이 일어날까요?
왜냐면 사람은 이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적절히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발의 엎침이 원래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도할 때예요. 구두를 신으면 되게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겠죠. 딱 봐도 발이 발바닥이 지면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발끝으로 이렇게 지면을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충격 흡수가 어려워져서 이 발의 엎침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인데 이런 엎침을 너무 과다하게 하려는 경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 과다한 엎침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상체가 왜 앞으로 숙여질 가능성이 증가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심이 바로 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겠죠. 직업에 대한 질문을 알 수 있는 정보에서 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은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허리 부상률이 증가하거나 근육 불균형, 협력근 옷의 가능성이 증가하겠다. 업무 스트레스, 심신쇠약 가능성이 증가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생활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면 공황과 공포의 감정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불안이 높은 사람은 뭘 예측할 수 있냐면 호흡 패턴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 패턴이 건강하면 사실 1차 호흡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데 호흡 패턴이 이상해지면 2차 호흡근도 같이 더 사용하면서 1차 호흡근은 사실 그 메인 호흡 근육이에요. 주 호흡 근육인데 이 보조 호흡근, 2차 호흡근을 더 많이 가하게 사용하면서 2차 호흡근이 과활성화됩니다. 공황과 공포의 감정이 뭔가 압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1차 호흡 근육의 대표적인 근육은 가로막, 외부갈비 사이근인데 이 2차 호흡근은 상부 근육들, 약간 목 쪽 근육들, 목비근, 목갈비근, 견갑근, 등 근육에서는 등 위쪽 근육을 사용해서 이 호흡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한 이런 호흡 패턴 이상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1차 호흡 근육은 더 복부를 사용하는 호흡을 하는데 이 2차 호흡 근육은 이 얕게 상부를 사용하는 얕은 호흡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 2차 호흡근을 과하게 사용하면 더 호흡의 패턴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왜냐면 얘는 보조 호흡이지 메인 호흡 근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은 호흡 패턴 이상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뭘 예측할 수 있을까요? 구부정한 자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뭔가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뭔가 라운드 숄더, 구분 등 앞, 그리고 거북목 이런 걸 더 예측할 수 있다. 수면과 휴식에 대한 질문으로는 피로와 번아웃을 예측할 수 있고 성인은 사실 제일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8에서 9시간이라고 하네요. 영양과 수분 섭취에 대한 질문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열량을 너무 적게 먹는 사람은 피로해서 구부정한 자세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수분 섭취를 잘 안 하는 사람 또한 피로가 누적되어 구부정한 자세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참고로 원하는 만큼 마시는 것이 권장된다고 해요. 즉 뭔가 수분을 딱 정해놓고 1시에 먹기로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먹는 게 권장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살펴봤고 취미에 대한 질문으로도 스포츠나 또 다른 취미로도 패턴 과부하 왜냐면 취미는 좋아서 자꾸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패턴 과부하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 고객이 과거에 어떤 부상이 있었는지 그래서 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능장애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수술은 염증, 손상, 조직 손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배웠죠. 이 염증으로부터 시작되는 악순환, 이 누적 손상 주기에 의해서 근육 불균형을 초래했었잖아요. 그래서 움직임 보상이 그 사람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 접수 사전조사지 작성 같이 살펴봤고요. 고객 접수 사전조사 요거의 3단계가 이 목표 설정이에요. 고객 접수 사전조사의 3단계인 목표 설정을 같이 살펴보자면, 목표 설정은 스마트 목표 설정이라고 해서 SMART, 영어의 이 앞글자를 딴 거예요.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ly. 이게 뭐냐면 specific이 한국말로 하면 구체적이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게, 그리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achievable, 달성 가능하게, 그리고 relevant, 현실적이게, 그리고 timely, 시기적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적절하게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 마감 기한이나 목표 달성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너의 실무 범위와 직업 윤리 강령, 이거 또 나왔는데, 이거 핵심은 뭐냐면 트레이너는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가와 지도를 하고요. 고객의 자료는 꼭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음 책에 이 불균형이 되기 쉬운 근육에 대한 이 표 사진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실무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그것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